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기국회 내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양당이 27일까지 특위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모식에 우원식 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큰 산인 YS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중교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 가운데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건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3번이나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실패했고 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 의혹이 제기됐고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와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됐다며 이제 국회가 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목표로 오는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우 의장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 요청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정쟁만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와 현안 질의까지 진행했는데도 또 의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면 결연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비열한 짓이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모식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집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김영삼 정신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산으로 불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모식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총집결해 김 전 대통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유신 독재에 맞섰던 김 전 대통령의 삶이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라며 큰 정치를 실천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긴 고난과 희생의 시간 동안 변함없던 대통령님의 결기에 찬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결기가 많은 이들에게 엄혹한 시절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김 전 대통령의 족적을 한 목소리로 추앙했습니다. 권위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민정부의 초석을 놓으셨고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을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정을 강화하는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용기를 이어받아 검찰 독재를 단죄하겠다고 강조했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김영삼 재단을 방문해 당의 제2, 제3의 YS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 신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열망을 한마음으로 기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영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경제를 우상향으로 만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걸 두곤 예산 심사권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자체에서도 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제자리를 잡아준 게 사법부였던 겁니다. 또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이 대표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이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치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에 참석해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며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3일 파우치 네.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과방위에서는 박정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네. 월, 화, 수 무려 사흘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후보자 그때도 이제 인사청문회였나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흘 동안 진행이 됐었던 네. 아주 극히 이례적인 그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사흘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전례가 있었나요?
네, 이진숙 후보자 했을 때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 동안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고요. 또 이번에는 국무위원도 아닌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이나 진행됐던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과방위에서 처음에 이제 의결을 할 때 이틀간 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여당에서는 많이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또 비판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둘째 날 야당이 다시 하루 더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을 하면서 4일간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여당은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 기간을 4일 이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또는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여야 합의로 한 이틀 정도가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반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이례적으로 4일간 진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위원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당사자들 굉장히 뭐 힘든 그 사흘 기간이 됐었을 것 같은데 네. 사흘 동안에 어떤 게 이제 주요 쟁점이었습니까? 청문회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 B 가방, 뭐 B백, 명품 가방, 이제 뭐 파우치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박 후보자가 KBS 9시 뉴스 앵커로 윤 대통령과 한 이제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아부를 해서 얻은 이제 보은 인사다. 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박 후보자도 파우치는 팩트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준비한 청문회 영상을 보시면 이런 쟁점들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즉석에서 생각한 겁니까? 오래 생각해서 고민한 질문입니까?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만한 파우치라고 부른 후보자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네, 한 15년 정도의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방송 기자 선배라 더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삭감 대 사수. 네, 무슨 뜻인가요? 지금 국회는 예산안 전국입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금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삭감하려는 야당, 또 이를 지키려는 여당 하면 이슈픽의 이제 단어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그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들은 뭐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요.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서 의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예비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결위로 이제 보내지면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과 또 증액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여기서 여야 합의가 됐다 하면 예결위 전체 회의와 또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데 보통 좀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 개시일 30일 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 달 2일이 법정 시한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은 정말 처리가 언제 처리될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달릴 정도로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들이 일단 많은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나왔던 그 안 중에 네. 용산가족공원과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심해가스전 예산 등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등의 특활비, 특경비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이 조정소위 의원 구성을 좀 살펴보면 여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을 이끌었던 법사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지금 예산안 소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법사위 의원을 지금 참여를 시켰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이제 강하게 좀 부딪히는 등 법사위에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곽규택 이 의원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픽으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햇빛 둘의 발전소. 어제 저희 리포트에서 김동길 기자가 직접 현장 다녀온 걸 네. 소개해드렸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야 현안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들을 한번 이슈픽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뉴스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구양리 마을이었죠. 그 공동체 햇빛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 김동길 기자님 동행했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농촌에 있는 태양광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업자가 주도한 사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쉬운데 이 구양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요 공동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태양광 발전은 좀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또 운전하다가 자주 좀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구양리 마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양리 마을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마을 공동체가 햇빛 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이 있는데요. 이 수익을 전부 마을 복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네. 마을 정미소 뒤편이라든지 창고 지붕, 또 건강관리실, 풋살구장 옆 창고 등 이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요, 이 저리융자 대출로 마을 부지 시설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했고요. 또 여기에 나온 수익금은 마을 공동버스라든지 무료 식당 또 이런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앵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어떤 건가요?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수익이라는 게 1년 수익인가요? 한 달 수익인가요? 월 수익도 좋고요. 네. 월 한 500 정도. 마을 전체가 하니까 이제 그 정도 수익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좀 많이 나와야 한 6, 700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매출을 보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매출만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햇빛이 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 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천만 원 중에 이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빼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또 유 의장이 여기 가서 이제 햇빛 발전소 준공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격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도 국회의장이 마을을 방문한 건 처음이라면서 이제 크게 환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지 전환이 이제 시대적인 이제 과제가 됐는데 구양리 햇빛 발전소가 이런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3명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22대 국회 탄핵안 발의 건수가 벌써 21대 국회의 절반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행정기관 업무가 마비되고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차별한 탄핵 발의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의무를 명시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의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염수 방류가 장기간의 환경 영향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됐다며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도 각국의 입장차로 인해 해결이 어렵다며 UN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유예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정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투자자가 1억 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2억 원에 매도했을 때 1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75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22%를 적용한 2,145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형식입니다. 이에 지나친 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유예 없이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되 하나의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공제 한도만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자는 겁니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에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도를 늘리는 셈인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에 26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실까요?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연이을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원성을 방증이라도 하듯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개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청원은 한 달 내로 동의수 5만 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식 투자자들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정작 기업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과 또 투자자가 반대하는 코인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과세 시행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일까요?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소득 공제의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확 줄이고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유지하다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데 합의한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 여론을 의식해 정부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등으로 모처럼 호황기를 맞은 가상자산 시장. 하지만 과세 유예 여부에 달린 변수 속 투자자들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조세 원칙을 지키되 투자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방 때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면서 좀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오늘도 준비가 잘 되셨을까요? 어떨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좀 이야기해볼 내용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먼저 이 선거법 개정안 공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좀 당론 추진 가능성도 있나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론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네. 이제 박희승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판사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판사 시절에 이런 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네.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판사들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이게 또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하면 된다.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되게 소소한 그 조항들까지도 모두 다 선거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지켜야 할 규제들이 많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저도 네. 출마를 3번 정도 했었는데 모두 다 출마할 때마다 네. 그 선거법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그래서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 뭐 네.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문자 그다음에 발송요? 네, 지금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개인이 당선 목적을 위해서 뭐 학력이라든지 뭐 경력, 재산 같은 것을 이제 속였을 때, 이제 의도적으로 속였을 때 많이 하는 그런 처벌이긴 한데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네. 적어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선관위에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선거 기간에는 선관위와 통화를 하는 게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통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선거의 제약을 풀어주는 것, 저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그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판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역시 판사 출신이신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 목적에 보면 그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그런 뭐 의사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의 공표에까지는 그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법조인으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자유는 어디까지나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그 자유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죠. 그런데 이미 있는 형을 아예 없앨 때에는 이러한 형은 이런 범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뜬금없이 삭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 그 전날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 또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은 또 그 선고 당일에 발의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이 부칙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칙에 의하면 행위 시에 이미 이것 때문에 수사받고 기소받은 사람한테는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로 네네, 정리할 그 수 있을까요? 부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상 많은 법률들이 법사위나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이 부칙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칙을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형이 폐지됐을 경우에 면소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면소 판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연소 판결이요? 면소입니다. 면소 판결. 소를, 네. 소를 면하게 해준다는 소를 건데요. 면한다? 네. 아예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어서 네. 뭐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뭐 면소를 받게 된다든지 지금처럼 있었던 형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을 때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아직 1심 판결밖에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심이나 3심에서 이게 만약에 형이 폐지가 된다면 연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그 당선 무효형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도 2심이나 3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감경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또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법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의 일자를 이렇게 촉박하게 잡지 않는데 3개월 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보통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잡나요? 이렇게 몇 달 한도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1년 상당히 이상의 짧은 기간이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2심, 3심이 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마 이걸 지켜보시는 분들은 같은 의혹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입법권이 남용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입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을 듣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한 헌정 입법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박희생 의원의 말로는 뭐 당과는 전혀 협의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제출한 법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특히 뭐 지역구 선거에서는 고소 고발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당선된 후보가 나중에 벌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는 죄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 고발을 그렇게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근데 다만 이제 뭐 벌금을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뭐 민사상, 형사상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선 무효형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이 부분을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아예 형사 처벌 규정에서 빠져버리고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선거는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나 유권자를 누가 더 빨리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느냐로 선거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묻는다? 선거는 이미 끝나고도 다 끝난 다음이고 민사소송 1년, 2년 이후에 자기가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그냥 한탕주의로 흐를 수 있고요. 최대한 허위사실 유포해서 상대방 네거티브하고 선거는 이기고 보자는 그렇게 우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또 사흘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이 돼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25일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과연 이 정치권과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번에는 우리 김혜란 대변인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안팎에서 이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그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가 소명이 되었다라는 그 판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위증 교사라는 거는 위증을 한 정범이 있고 그거에 대한 교사범인데 지금 정범이 자기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로 인해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자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사실 법리상으로는 거의 힘들 거라고 보이고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 이제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죠. 범행을. 그러면 자백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느냐, 그걸 개전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반성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형량을 중요하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체적으로 사법을 방해하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고죄와 또 그 검사 사칭으로 인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통상의 경우보다 더 중한,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더 중한 그 처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판결문이 어떤 무슨 형이 딱 선고됐을 때 느껴지는 건 체감하기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다 예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판결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느껴지는 시점에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그 당대표의 방탄에 여태까지 너무 당력을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태까지 거기에 투자했었던 많은 당력을 이제 민생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없던 때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게 좀 중하게 좀 판결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지금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사법부에 뭐 감사를 좀 표하고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의미가 어떤 걸까요? 네, 말 그대로 그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에도 어떤 이런 재판들에 있어서 기소를 당했지만 뭐 2년간 법정에 이렇게 끌려다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 것도 대한민국의 법원이었다, 판결이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3심 제도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여러 번의 그 다른 재판관들이 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말씀을 하신 건데요.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저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뭐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말을 보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위증을 뭐 교사했다 뭐 이런 저는 표현이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재판, 형사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가는 엄연한 대통령제 국가이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검찰의 무리한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서도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죠. 이런 분에 대한 지금 벌써 5개의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독립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에 의해서 또 검사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이슈나 이런 것들도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의 이런 정치 검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저는 사법부가 또 재판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우리 김일환 대변인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의 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또 추후에 공격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 탄핵쇼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검사 탄핵 추진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일환 대변인께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심판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사유라는 것은 그 공무원의 직무상 헌법적 그런 헌법이나 법률 위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고 아주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을 이렇게 다 탄핵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발인들이 이 두 사건 공이 다 이제 서울 고검에 지금 항고를 제기한 상태죠. 이 무혐의 자체의 당 부당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서 다투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항고 사건에서 만약에 그 항고가 기각된다면 즉 무혐의 판결을 잘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그 서울고검장하고 그 담당 검사들 다 탄핵할 겁니까?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지금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백현동 사건 이외의 많은 사건들을 실제로 그 수사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고 이렇게 직무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의 공소 유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이진숙 위원장 2일 만에 뭐 바로 탄핵 소추 의결돼서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는 이런 사법 시스템의 공백, 이 수사기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모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로 그 법률 내에서 다툴 일이지 절대 탄핵 소추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적 양심에 의해서 혐의 무혐의 판단을 하고 또 판사들도 유죄 무죄 판결을 했을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개인의 판사 검사를 탄핵하는 일은 절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 간부를 탄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공소 유지에 지장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를 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으로 이제 그 직무유기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에 오늘자로 대학 교수나 그런 연구원분들이 3천여 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도 막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다 55개 대학교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그 대통령 담화, 대통령 사과에 의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또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개입하고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라라는 것들이 이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한 것은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지금이 거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특검을 도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하지를 않고 있고 또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것이 최선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런 혐의인데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착수하겠고 또 27일까지 특위위원을 선임을 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은혜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네, 일단은 불법적인 명령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론 군대 내에서의 그런 규칙과 규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오늘 아마 그 박정훈 대령의 그 판결에 의해서 또 지금 서명 운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5,000여 명이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해병대 출신들도 한 2,600여 명 정도가 서명서를 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벌써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최장병 사망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의혹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고 당시에 그 보고했던 문건들을 제대로 또 경찰에 보내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 정부와 또 국방부에서도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사건이지 지금 박정훈 대령을 징역 3년에 구형했다. 이런 식의 지금 판단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적어도 나라가 우리 아들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아들이 정말로 너무나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규명이 돼야 하고 아마도 저는 민심이 더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재판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야당 측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군사법원에 지금 항명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 항명죄라는 것은 일반 형법에는 없고 군 형법에만 있는 죄입니다. 이건 이제 군대 내에 있는 그 상명 하복 관계, 그 지휘 체계 하에서 군 기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수성 하에서 있는 범죄죠. 지금 박정훈 대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령이 불법적이었다라는 걸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범죄의 핵심은 상관이 명령이 있었느냐 아니냐. 지금 박정훈 대령의 지금 그 무죄 주장의 취지는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부당해서 본인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항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그 취지는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면 항명죄가 된다는 것은 그 법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당부당을 따지지 않아요. 이 군대 내에서 이 상관의 명령이 지금 이게 옳은 명령인지 정당한지 아닌지를 다 따져가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 명령이 있었는데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박정훈 대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투고 있지 부당한 명령이어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구형이 최대 구형인 3년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렇게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 아닙니까? 이 명령 자체가 없었지 명령이 있었는데 내가 따르지 않고 항명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로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이 이번에 구형을 할 때 이유가 범행을 끝까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으며 또 군 기강과 지휘 체계에 악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서 3년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어떤 이 명령이 이첩 보류 명령이 타당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법원도 하고 있지 않고 검찰도 그걸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3년이 나왔다고 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그런 사법 체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국정조사에 이거 착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마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걸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이 아닌지 이런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여당의 입장을 아예 무시하고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들어보고 바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가 과거에 우리가 1999년에 IMF 위기에 있을 때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이 여당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국정조사를 우리가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실 실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너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민심, 천심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충분히 저는 협조를 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주제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번 박정훈 대령의 판결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문회에서도 사단장도 와서 계속 다 증언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실 그래서 뾰족하게 해결이 되었느냐? 계속 뭔가 다른 정쟁적인 요소만 부각될 뿐 실질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된 시간을 다 쓴 바람에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좀 두 분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두 분 만나니까 또 불꽃이 튀나요? 네. 김혜란 대변인님께서 또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조목조목 또 이렇게 법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라는 영역은
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는 정치인과 법조인의 차이는 전 그렇습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법에 조항이 있고 그 조항들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겠죠. 하지만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될 때도 선서를 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정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선서를 하는데 네. 정치인과 법조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인의 결정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역시 짧게 반박 들어볼까요? 네. 아니요, 반박하기보다는 네. 이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 지금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다수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 법치 실세 사법 제도를 마지막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 그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마지막에 여기서 구제해 준 것도 판사들이다. 사법부 독립된 판사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직업인으로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사법부의 우리 이제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의 양심을 믿어보시죠. 예, 그리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판사님들은 믿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정치 검찰 또 네, 검찰의 그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또 오늘 저희 얘기했던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